반갑습니다.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조금 내려갈까요? 수사적 동일 씨가 이렇게 너무 어렵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자라보고 놀라면 소뚜껑에 놀란다 그러잖아요. 자라하고 소뚜껑만 알면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나 잔소리가 심한 엄마 밑에서 잔소리라면 지긋지긋하게 컸어요. 그래서 잔소리에 지읒 비슷하게 뭔가가 나오면 딱 귀를 닫아버리잖아요. 그게 내 엄마가 아니더라도 내 배우자건 내 선생이건 내 동료건 누군가건 하여튼 잔소리 비슷한 것만 나오면 딱 엄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한테 놀랐는데 다른 사람들은 소뚜껑인데 다 자라로 여기는 거. 그게 투사적 동일시예요. 뭐냐면 내가 자라한테 놀랬잖아요. 이 가슴을 내가 놀란 건데 너를 자라로 취급하면서 계속 놀라고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은 별 얘기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양말 여기다 올려놓으면 안 돼? 요거 한번 했는데 저 인간은 우리 엄마랑 똑같아. 이러면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해? 그러면서 아내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엄마한테는 분노할 수가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었잖아. 엄마한테 잘못 보였다면 나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분노가 여기까지 딱 차 있었는데 그걸 엄마한테는 못 보내고 내가 삭히려니 내 안으로 분노가 들어가죠. 이 분노를 표현 안 하려고 보다 보니까 굉장히 내가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여러 가지 신체화가 나타나죠.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막 힘들고 맨날 편도선 뿔고 안 아픈 데가 없어. 대사장에 막 설사에 막 어느 때는 막 쪘다가 어느 때는 막 빠졌다가 내 신체가 막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내 분노를 제대로 된 통로로 하수도로 보내지를 못했어. 왜냐하면 거기다 잘못 걸렸다 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참아서 그 분노를 나를 공격한 거예요.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스스로 공격하는지도 몰라. 내가 나를 스스로 공격하는 줄 알면 아 내가 또 나를 이렇게 공격하네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무시무시한 나를 잡아먹는 누군가가 나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어서 내가 그 안에서 감히 대들지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너가 가진 게 나한테 말을 대들어? 뭐 내 말이면 법이야.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가진 게 누구한테 말을 대답을 해?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자기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네가 내려준 정의가 난 줄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할 때 보면 뭐라 그러느냐면 제가요 이제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회사를 다니면서 나같이 무능력하고 성과도 못 내고 가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를 내가 안 잘리고 다니고 있지 이렇게 맨날 잘릴까 봐 조마조마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딱 방향을 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같이 이렇게 무능력하고 가치도 없고 팀에 도움도 안 되는 내가 안 잘리고 오늘 하루 잘 포기 안 하고 살았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이 편하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감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누군가가 너는 그런 애라고 취급을 하잖아요. 그걸 들이쉬고 내가 내쉬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이다 라고 다른 사람한테 나를 그렇게 여겨달라고 내가 소뚜껑 자라 역할을 자꾸 해줘 여기다가.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너는 형편없는 놈이야. 너는 열등감 덩어리야. 너는 자신도 없어. 맨날 그렇게 아프고 에너지도 없고 무능력하고 이렇게 대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한테 자라 역할을 자꾸 부여하기 때문에 나는 네가 그런 역할을 나한테 해야 돼. 이렇게 내가 역할을 자꾸 부여해요. 왜냐하면 뭘 들이쉬고 살았어요?
너는 모자란 놈이야.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누군가가 그냥 가해자라고 얘기를 해봐요. 마음 편하게. 가해자가 나를 피해를 주잖아요. 박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나를 박해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네가 나한테 불어 넣어준 거 내가 마시고 내가 나대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또 불어내요. 들이쉬고 내셔요. 그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짓밟아도 되고 무능하고 열등하고 가치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맨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에너지도 없고 눈도 못 마주치고 조금 모자르게 행동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쪽에서 나를 어떻게 대우를 할까요? 마치 그 어릴 때 가해자가 나한테 했듯이 그런 역할을 자꾸 내가 부여해요. 누가 부여해? 내가 부여해요. 이게 자라하고 소뚜껑 비유예요. 그게 투사적 동일시예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게 뭐냐면 뭐를 투사해요? 내가 받은 자라. 내가 받은 자라를 너한테 너는 자라 역할을 해 하고 투사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라 역할을 해요. 동일시를 해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관계 속에서는 내가 역할을 부여하면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난 쟤 때문에 너무너무 속이 상해갖고 지금 나는 술을 마시고 있어. 제가 너무 쟤만 만나면 내가 재수 없어갖고 쟤만 만나고 오면 내가 술을 마셔. 이렇게 한다고 쳐봐요. 그럼 뭐예요? 쟤는 내가 보기에 재수 없다라고 내가 자라로 여겼어요. 자라로 여기고 내가 스스로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술을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가 자꾸만 사람들을 자라로 여겨요. 자라로 여기고 그 다음에 자라로 여기고 내가 쟤만 만나면 재수가 없어 이러고 오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나를 만날 때 쟤만 만나면 기분이 좋아 이럴까요? 누군가가 나를 재수없다라는 말은 안 하지만 무의식적인 태도를 갖고 무의식적인 어떤 표정이나 뭐 이런 거를 갖고 대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말을 안 해도 쟤 만나면 재수없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라 역할을 부여하고 내가 그 역할을 대받으면서 너한테 또 그런 대우를 받아요. 이게 들이쉬고 내쉬는 거예요. 들이쉬고 내쉬는데 우리는 누가 들이쉬고 누가 내쉬냐 그거가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바뀌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저기만 뭔가 내 나쁜 걸 저기만 넣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동시에 나한테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너랑 내 거가 막 섞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가 나한테 화를 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늘 화가 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쫄아서 살았어. 부모가 맨날 싸워. 그리고 뭐 폭행, 뭐 이혼 한 해 만에 그리고 뭐 아빠가 폭행하고 나가면 엄마는 애 붙잡고 울면서 니네 아빠 때문에 내가 사내 만에 하면 얘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서 늘 이제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또 저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렇게 힘든 것들이 자꾸 주고받건이 되잖아요. 네 자라와 내 소뚜껑하고 막 엮여서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야말로 사랑이 뚝뚝 떨어지게 그러니까 너무나 너가 태어나서 나는 너무 기뻐. 네 덕에 내가 삶의 기쁨이야 하면서 이 아이를 그야말로 그냥 삶의 에너지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아이를 보면은 그 아이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참 사랑받는 사람이다. 사랑스럽다.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보겠어요? 아까 같이 자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은 다 나를 찬양하는 찬양대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내가 당당해요. 저 사람은 나를 찬양할 거야 라는 전제하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 보면 다른 사람이 봐도 사랑스러워요. 쟤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얘는 사랑스러운 짓을 더 해.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이미지대로 세상을 만들어요. 세상에서 학대받은 사람은
세상을 학대하는 세상으로 여기고 쫄아갖고 학대하게끔 유도해요.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얼굴에 사랑이 잘잘잘잘 흘러서 다른 사람 봐도 쟤 너무 사랑스러워. 이래서 사랑을 자꾸 끌어와요. 그리고 사랑을 풍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굉장히 뭐 학대받는 어떤 그 불편한 여기까지 분노가 찬 배우자를 만났다고 쳐봐요.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배우자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 배우자를 만났을 때 이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막 여기서 날고 뛰어봤자 괜찮아, 뭘 그래 이러면서 품어주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소뚜껑 발휘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여기까지 차갖고 나를 막 힘들게 하느라고 분노를 바깥으로 못 내갖고 힘들게 하느라고 신체화, 뭐 고혈압, 당뇨, 갑상, 뭐 등등등등 내 온몸이 종합병원이야. 그리고 조금만 딱 건드리면 요만큼 건드렸는데 40년 울분이 터져. 그러니까 여기서는 쟤 왜 저래? 내가 이렇게 건드렸는데 쟤 왜 저렇게 깨져버려? 이렇게 되면서 감히 범접을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담을 만큼 내가 사랑이 많아. 그러면 쟤 저렇게 왜 저렇게 하지? 괜찮아 좋아질 거야 하면서 자꾸 품어. 그럼 얘는 분노 게이지가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A를 이렇게 분노가 이만큼 찬 사람하고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엿됐어. 이게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을 만났어도 같이 맞장구가 쳐져갖고 서로 난리를 치는가 하면 이런 사람하고 누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케미가 나와요. 도리어 이 사람이 와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투사적 동일시라는 거는 내가 너를 소뚜껑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쟤 때문에 내 인생이 엿됐어. 나는 쟤 만나는 순간 모든 게 엉망이야. 쟤를 만나는 순간 맨날 성질내고 포곤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무 자존감도 떨어지고 위축되고 주눅들고 내가 내 인생 다 망쳤어. 나는 내 본래 모습을 다 잃어버린 거야. 맞아요, 틀려요?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거는 낚인 거예요. 그 사람이 던진 자라에 엮여버린 거야. 근데 내 안에 내 거가 있잖아요. 내 안에 진짜 내 거가 있으면 자라에 안 낚여요. 설령 낚이긴 낚이지만 이게 뭐지? 좀 이상하다. 평소에 나같지 않네. 왜 내가 이렇지? 이렇게 되면서 자기 거를 탄력성 있게 찾아가요. 그런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하는 거는 과연 너 때문에 그런가?는 찾아봐야 돼요. 과연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지푸라기라는 말 아세요? 레스트 스트로우, 마지막 지푸라기 아시죠? 끄떡끄떡 아세요? 마지막 지푸라기 모르세요? 마지막 지푸라기가 뭐냐면 이 낙타가 있어요. 낙타가 있는데 지푸라기를 하나씩 올려요. 지푸라기 그냥 똑같은 거 하나씩 별로 안 무겁잖아요. 지푸라기 하나씩 올려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레스트 스트로우 딱 내려앉았어. 그러니까 마치 너라는 인간을 만나서 내 인생이 깨졌다 그러는 거는 레스트 스트로우예요. 내가 이미 찰 만큼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일격에 내가 무너진 거지 얘 때문에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투사적 동일시에 대한 이해예요. 어렵나요? 안 어렵죠. 목사님이 너무 겁먹으셨어요. 어떻게 투사적 동일시를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경험한 소뚜껑 자라를 너한테 투사해갖고 쟤는 자라야 라고 동일시를 한 다음에 내가 거기 알아서 기는 거야. 자라가 나한테 이렇게 할 거야 하고 기고 막 쫄아서 주눅들고 힘들고 하니까 저기서는 자라 역할을 마음 놓고 하게 돼. 이게 내가 던진 투사적 동일시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사례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1강이? 12시 반. 네.
지금 한 얘기를 한번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아이가 뭐 둘이건 셋이건 넷이건 하여튼 둘이라고 쳐봐요. 둘이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또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왔어요. 얘기인즉슨은 이 남편이 나를 독박 육아를 시키고 전혀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언을 하고 힘들게 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애들 기르는데 뭐가 힘들어? 이러고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아주 안 좋은 말만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차갖고 나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소뚜껑하고 자라 얘기한 걸로 이제 미루어 볼 때, 그러면 여기서는 뭘로 소뚜껑으로 자라로 여기고 여기서는 뭘로 자라로 여겨서 서로가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내가 경험한 자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자라는 어디서 와요? 여기서 오죠. 여기 엄마 아빠. 여기로 보면은 시댁인 거잖아요. 그죠? 이 엄마 아빠가, 이 사람이 되게 완벽주의적이고 요구가 많고 철저하고 막 엄격하고 힘들고 이 엄마를 폭언하면서 무시를 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자녀가 여러 명 있다고 쳐봐요. 위에 또 누가 뭐 딸이든 누나든 오빠든 뭐 형이든 뭐 다 있다고 쳐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자라를 갖고 왔냐면, 여기 서 있는 폭행, 폭언 이런 거를 들이셨어요. 그런 거를 들이셨고, 또 뭐를 들이셨냐면 엄마를 무시하는 거. 우리가 보통 집안에서 엄마가 조금 힘의 중심인 집도 있고 아버지가 힘의 중심인 집도 있잖아요. 보통 아버지가 힘의 중심이면 아버지의 관점으로 우리가 수능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힘센 사람한테 수능을 해야 내가 사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버지가 엄마를 무시하니까 아버지의 시선으로 엄마를 무시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폭행적인, 폭언적인 이런 거를 들이시고,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있어요. 자라의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분노가 여기까지 찬 게 뭔가 봤더니, 여기는 아빠가 엄청 무능하면서 모든 거를 엄마가 다, 가게부터 뭐 여기도 이제 딸뿐만 아니라 뭐 형제들이 또 있겠죠. 그것들을 다 챙기면서 살고, 아버지는 또 자기네 가족에서 여러 형제 자매가 있는 중에, 여러 형제 자매가 있을 때는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각자 인정받는 도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공부를 잘해. 막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가장 인정받기 쉬운 거,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기 쉬운 게 뭐예요? 공부 잘하면 모든 게 면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뭐 하여튼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인정받는 역할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효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앞서서 효자 노릇을 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많이 부족하면 그거를 보상하려고 과도하게 봉사 헌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도하게 봉사 헌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알아서 기는 게 있어요. 일로.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이 시댁 관계에서 여기서 알아서기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서기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래서 뭐 엄마가 너무 힘든 게 있으면 맏딸이니까 여기다 대고 아버지 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정서적인 짐을 여기서 지고 살았어. 그래서 늘 뭐라 그러냐면, 엄마 그렇게 살지 말고 이혼해. 엄마 그렇게 살지 말고 이혼해. 그러면서 여기까지 차 있었어요. 그래서 네가 안 도와줘서 내가 힘들어서 이혼해. 이거는 라스트 스트로, 마지막 볏짚이에요. 뭐냐면 내가 여기까지 차 있어서 얘를 여기서 경험했던 자라로 본 거고, 여기도 너가 그렇게 뭐 네가 잘한다며, 혼자 잘한다며 그러면서 막 함부로 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도 기여한 게 있잖아요.
너는 너 혼자서 놀아 뭐 이러면서 여기서 찾던 분노를 여기다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자라로 살아요. 서로의 자라로 살아서 여기가 철수라고 치고 여기가 영이라고 치면 온전히 철수와 영이로 만나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강혜정으로 살고 있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갖고 온 자라로 살고 있나? 이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가 내가 뭔가가 이렇게 맨날 이혼하네 마네 하고 집안에 막 소녀 가장처럼 살다가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특히 우리가 힘들 때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서 위로를 받으면서 리더도 하고 선교회도 가고 거기 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책임감이 있어 리더십이 있어 뭐를 잘해 하면서 우쭈쭈쭈쭈쭈 하니까 그게 나은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우울, 불안, 어떤 그 아까 뭐라 그러셨죠? 뭐 박탈감, 뭐 여러 가지 부족감, 결핍감 이런 것들을 회피하는 방법이 밖에 나가서 반짝반짝반짝 사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모르면 그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그게 자기인 줄 알아서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는 밖에 나가서 내가 활동을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막 그런 거를 하면서 내가 삶의 의욕을 느끼고 살았는데 애가 딱 생기고 나서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모습을 잃었다고 생각해. 그리고 한없이 쪼그라들어.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그야말로 따뜻한 화롯가에서 그죠? 엄마 아빠가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따뜻한 화롯가에서 편안하게 살았더라면 그렇게 경력에 대한 성공과 성취에 대한 인정에 대한 다른 사람의 찬양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니까 내가 비록 아이를 기른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거기서 나는 내 자신을 잃었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애들한테 발목 잡혔어.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는 어떻게 내가 자녀를 기르는 거를 보면 내가 자녀였을 때 어떻게 길러졌는가가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발목 잡혔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 일을 못해 경력이 단절됐어 뭐 아무것도 못하고 애들한테 잡혀 있어 이러는 거는 자체가 내가 따뜻한 화롯가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아이고 우리 새끼 잘 컸구나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다 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애착하고도 관계되는데 내가 어떤 애착 경험을 했느냐 부모로부터 내가 어떤 애착 경험을 했느냐가 대물림이 돼요. 내가 자녀한테 어떻게 애착 경험을 주느냐가 똑같이 대물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나는 뭔가가 내 시간을 가져야 돼. 나는 뭐 하나도 쓰잘데없는 거가 됐어. 그렇게 이제 결혼 몇 년 만에 아기를 가졌는데 그 전까지만 나에 대한 대우가 괜찮았는데 아기 생기고 뭐 직장도 없고 이러니까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것도 뭐예요? 자라를 역할을 주는 거잖아요. 제가 나를 무시해서 내가 화났어. 그런데 맞는 말이에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내가 무시를 받았다. 이런 거는 내 안에 무시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건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아까 마지막 볏짚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볏짚이 탁 유발한 거지. 그 안에 수많은 볏짚이 취약인자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내 안에 여기서부터의 경험이 나를 이미 어떤 깨지기 쉬운 분노 덩어리, 우울 덩어리, 불안 덩어리로 이미 내 안에 잠재돼 있었어요. 그게 낙타가 여기까지 있는 볏짚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상황이 어려워질 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오는 건 언제예요? 상실,
이별, 뭐 사별, 아까 상실, 박탈 이럴 때, 부재 뭐 이럴 때 그 사람의 바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땐 괜찮아요. 그런데 남편이 도와줘도 육아는 힘들어요. 만약에 연년생 혹은 쌍둥이 남편이 도와줘도 힘든데 그거는 상관없이 힘든 거 자체가 너 때문이야가 돼버리는 게 자라하고 소뚜껑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오고 갔을까? 무엇이 오고 갔을까? 처음에는 내가 여기까지 찾던 것들을 얘한테 덮어 씌웠잖아요. 얘한테 덮어 씌운 게 뭐예요? 그게 투사예요. 투 던지는 거, 투사. 그리고 던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내가 투사해 놓고 그런 잘하다라고 내가 여겨 동일시 해버려. 그러면 이 사람은 자라처럼 자꾸 행동을 하게 돼. 그리고 얘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투사적 동일시거든요. 그러면 동일시라는 게 두 번 일어나요. 언제 일어나냐면 얘가 딱 던져놓고 너는 자라야 내가 동일시라죠. 쟤는 자라로 여기는 게 내가 동일시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뭐를 탁 던져. 그럼 얘는 안 변하잖아요. 근데 사물은 안 변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뭐가 딱 들어와. 그럼 이거 기분 나쁘네. 이게 뭐지? 쟤가 왜 나한테 저래? 이러면서 내가 딱 그걸 받아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던진 걸 내가 동일시해버리죠. 내가 받아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해. 얘는 그런 애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거고 얘는 변화가 돼. 내가 자꾸 아까도 너무 예뻐 하고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보면 얘는 사랑스럽게 큰다 그랬잖아요. 동일시가 돼요. 사랑을 먹고 동일시가 돼요. 근데 저 지질이 못난 것 저거 왜 태어났어? 밥이나 축내지 식충이지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막 구박덩이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감이 그렇게 동일시가 돼요. 그러니까 너라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형성이 돼요. 나라는 거는 너의 눈이 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첫 번째 언어가 뭐예요? 아이들은 우리가 말로 안 통하죠. 엄마의 시선이 아이한테는 첫 번째 언어예요. 엄마의 꿀이 뚝뚝 떨어지는 시선을 보면 얘는 그 시선을 보는 거울을 통해서 내가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난 줄 알아요. 그래서 나를 만드는 건 누구냐면 아까 제가 목사님한테 어느 수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랬더니 적어도 주어 동사 목적어는 아신다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이해가 쉬워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목적어라는 게 뭐예요? 오브젝트잖아요. 대상이 이 어떤 대상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주어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대상이 꿀을 뚝뚝뚝뚝 떨어지면 나는 괜찮은가 보다. 그 시선에 비친 거울에 비친 나는 괜찮은가 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대상은 괜찮은가 보다. 그리고 뭘 지고 다녀요? 동사, 사랑을 지고 다녀요. 이게 나예요. 요게 다 나예요. 내 안에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내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세상은 사랑스럽구나. 어디 가도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나는 되게 사랑스럽구나. 그리고 나는 사랑을 지고 다녀. 자기 사랑 자기가 지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어디 가나 여기는 사랑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돼. 선생님들이 뭐 여러 가지 드라마들을 보시면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뭐 굿 파트너 그거 보세요 요새? 예, 거기에 굿 파트너에 나오는 그 상간녀 상간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간녀가 나오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뭔가가 음모, 술수, 뭐 거짓, 뭐 그런 분위기가 다 형성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 탑 변호사 최은경인가 뭐 거기가 나올 때의 그런 아주 냉정하고 성공적이고 정서하고 거리가 먼 그런 캐릭터에서 또 다이나믹이 형성되죠. 어디를 가나
내가 그 분위기를 내가 내 시나리오대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어떤 동사를 지고 다니느냐가 내 삶의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대받는 이제 그 세 번째에 중독하면서 외상, 뭐 애착 외상 뭐 이런 걸 하면서 여길 만약에 학대자라고 쳐봐요. 뭔가를 학대하는 사람이야. 왜 고의적으로 학대할 수도 있고 고의적이지 않은데 자기도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감이 형성돼서 남을 학대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학대하는 사람을 만나서 나는 피해자라는 아이덴티티가 있어. 그리고 사랑을 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거절. 저 사람은 나를 거절할 거야.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할 거야. 저 사람은 나를 함부로 대할 거야. 이런 시나리오를 들고 다니면 어디 가거나 내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역할 부여를 해요. 캐스팅을 그렇게 해요. 누구예요? 내가 시나리오 작가예요. 나는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다녀요? 사랑을 지고 다니든지 무시를 지고 다니든지 분노를 지고 다니든지 거절을 지고 다니든지 그게 나의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든 시나리오 속에서 자기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그러면 영원히 거기서 못 나와요. 바닥만 긁고 있어야 돼. 바닥을 치면서 구멍만 파야 돼. 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상담을 하다 보면 마치 나는 이래서 힘들었고 저래서 힘들었고 저래서 힘들었고 뭐 엄마가 이래서 아버지가 이래서 뭐가 어째서 하면서 그것들을 자꾸 되뇌이면서 분석적으로 자기를 뭔가를 거기서 헤어나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피해자 코스프레에서 못 벗어나는 거는 분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되새김질하고 있는 거예요. 반추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반추. 계속 과거를 올려서 씹고 내보내고 올려서 씹고 내보내고 반추만 하고 있으면서 나는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야. 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한 영원히 거기서는 못 나오죠. 근데 아까 제가 뭐예요?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요런 거절, 무시, 학대, 방임, 이런 박탈감, 결핍감 이런 것들을 내가 지고 다니면서 그 역할을 하고 늘 피해자 자리에 나를 캐릭터 캐스팅을 하고 있구나. 내 삶이 내가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대로 굴러가는구나 하고 자기에 대한 기업은 자기에 대한 주체성,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이런 게 되지 않는 한 여기서 절대로 못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칫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이렇게 어디서 뭘 갖고 와서 어떤 자라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공부하다 보면은 계속 너는 그 자라 때문에 힘들었다까지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 자라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어떤 자라짓을 하고 있는지 거기까지 가야지 내가 주체자로서 태어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이라는 거는 주체의 탄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기여분을 갖고 가서 내 걸로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내 걸로 가져간다는 게 뭐예요? 아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자라라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자라가 힘들면 만약에 선생님들이 뭔가 내 입에 안 맞는 게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뱉어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 소화 능력이 없어. 그럼 뱉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라라는 건 난 너무 내 안에 갖고 있기가 힘들어. 그러면 밖으로 내보내야 되죠. 네가 자라야 하고 뱉어버려. 그리고 밖에다 놓고 내가 어떻게든 핸들을 하려고 그래. 그게 투사잖아요. 근데 건강 아까 전체적인 온전한 기도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온전하다는 게 뭐예요? 온전하다는 건 사과가 온전히 하나야. 한 거하고 사과가 4분의 1은 너가 먹어. 그래서 이건 온전한 게 아니죠. 4분의 1이 빈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자라가 소화가 안 돼서 너가 자라야 한 거면 뭐예요? 내 안에서 자라 부분을 띄어갖고 너한테 보냈어요. 그럼 이거 온전한 거예요? 아니죠.
내가 자라에 대한 이미 누군가가 학대를 해서 내가 피해자가 됐으면 내 안에는 학대자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짓을 해,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이게 다 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마 혹은 아버지가 나를 너무 학대했어, 뭐 폭행했어, 뭐 심지어 성학대 뭐 등등. 그래서 그 인간을 용서를 못해라고 바깥에 저 인간에 대한 어떤 분노가 여기까지 차 있는 한 나는 온전한 나가 되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분노를 내 안에서 일으킨 그 대상이 이미 나의 일부예요. 그게 참 어려운 거죠. 피해를 받는 순간 내한테는 가해자 아이덴티티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나를 가해해. 다른 사람을 가해하는 것까진 괜찮은데 나하고 화해가 안 돼요. 너는 그런 놈이지, 너는 쓰잘데없지, 너는 가치가 없지. 누구 목소리? 이 가해자 목소리가 나를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요거예요. 내가 나를 정의 내리고 있는 데서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따지기도 하죠. 왜 나를 무시해? 왜 나를 거절해? 너는 왜 나를 볼 때마다 표정이 그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래서 그렇게 읽고 있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해결이 안 돼요. 그게 해결하려면 나에 대한 누구 목소리로 내가 나를 정의 내리고 있는지, 그 가해자가 보는 눈으로 나를 보고 있는지, 그게 뭐예요? 공격자하고의 동일시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공격자하고 동일시 돼서 내 안에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평가절하하고 자기 비난하고 막 마치 그게 겸손인 양,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안, 공황장애 등등이 힘든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얼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가 여기까지 찼는데 방향을 못 잡아서 나로 분노한 게 신체와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떤 공격받은 목소리에 대해서 그거는 아버지 거야 엄마 거야 하는 한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구나. 내가 그래서 나는 우울할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그래서 나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게 나구나.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온전한 나로서 자유로워지고 자기에 대한 비난과 평가절하와 그런 공격에서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죠. 그게 제일 마지막이에요. 제일 어려워요. 자기 용서, 자기 화해. 그게가 어렵기 때문에 늘 잘하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우울하다, 불안하다. 그럼 어떻게 우울하지 않을 수가 있지? 어떻게 불안을 소거할 수가 있지? 어떻게 딜리트할 수가 있지? 계속 거기다 포커싱하는 한 나는 우울하고 불안해요. 근데 우리가 너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네가 말한 거 들어보니 이 상황에서 네가 안 우울하면 이상하지. 너는 당연히 우울할 수밖에 없지. 이 상황에서 네가 늘 불안에 떨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정한 상황에서 늘 벌벌 떨고 있었는데 내가 불안이 뼛속 깊이 불안한 거는 당연하지. 그래,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지?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모습 내대로 이런 거 학대자 피해자의 아이덴티티를 전부 다 온전하게 전체로 내 걸로 전체로 내 걸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건 포기하고 다른 거죠. 내 걸로 끌어안고 거기서 출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울이나 불안이나 크게 이제 산맥을 두 개로 본다 보면 우울과 불안이라는 큰 산맥이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나? 약물도 물론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라는 사람 자체가 신체를 갖고 있는 나잖아요. 근데 신체와 정서를 갖고 있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모이셔갖고 영적인 또 나의 영적인 차원이 있죠.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베니스의 상인에서 뭐 너가 살을 100g을 살을 주기로 했다. 그래서 판결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이게 해라.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거 하나를 정확하게 자를 수가 없어요. 같이 서로가 하나예요. 같이 서로가 하나기 때문에 약이라는 거 선생님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데 무슨 약을 먹어, 교회 다니는데 무슨 정신과를 가, 왜 상담을 해, 뭐 철야를 하면 되잖아, 뭐 이런 거 그런 게 아니고 신체적인 거는 약물을 도움을 받아야 돼요. 힘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제 아무리 오바마고 제 아무리 트럼프라도 3일을 못 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3일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자고 못 먹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우리는 신체니까. 그러면 이런 항우울제, 항불안제가 뭐예요? 제대로 자고 제대로 먹게 하는 게 그 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약물의 도움으로 일단 먹고 자야 나머지가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약물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최희연 선생님 병리책을 쓰신 분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한약 보약을 먹는다, 비타민을 먹는다, 건강식을 먹는다, 우울증 약을 먹는다. 이 중에서 제일 필요 없는 것 우울증 약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래도 보강식품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거는 치료제잖아. 근데 치료제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못 자고 못 먹으면 약을 도움을 받으셔야죠. 근데 이게 힘든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분노가 이렇게 차갑고 분노를 쏟지 못해서 내 안에서 삭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노만 삭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를 삭히다 보면 한꺼번에 다 정서가 삭혀지죠.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공허해지고 무가치감, 무력감 이런 걸로 똘똘 뭉치게 되는데 그래서 우울증 있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나가서 좀 걸어. 그러는데 우울증은 걸을 수 없는 게 증상이에요. 근데 증상 보고 걸어. 그러니까 되는 게 아니잖아. 만약에 감기가 걸려서 기침을 하는데 기침 앞으로 하지 마.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울증 환자가 이렇게 쭉 있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절망적인 게 우울증인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동체에 좀 참여해 이래요. 근데 우울증 자체가 뭐예요? 내가 에너지가 없고 그나마 자기 보호하려고 고립돼 갖고 그나마 에너지 보존하고 있는데 공동체 참여해. 그러니까 안 되잖아. 우리가 하고 있는 조언들이 사실은 바람직한 조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공감받지 못하는 조언. 그래서 우울과 불안이라는 거는 우리가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뭐 한 방에 마법적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우울해서 그러면 침대에 걸어서 앉아만 있어 보세요. 아니면 방문이라도 열어보세요. 아니면 뭐 문 앞에 신문이라도 가지러 가서 보세요. 하는 식으로 이 점진적인 이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 같은 놈은 팀에도 도움이 안 되고 뭐 할 줄 아는 게 없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게 바로 우울증이잖아요. 나에 대한 부정, 너에 대한 부정, 세상과 미래에 대한 부정. 이게 우울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안고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온전하다라는 거는 나의 취약성을 안고 살아가는 게 온전한 거예요. 거기서 그야말로 아까 같이 지푸라기 하나씩의 움직임, 점진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예를 든 것 중에서 이렇게 삶이 너무 고달플 때 밖으로 돌면서 뭔가 자기 가치감을 가지려고
과도하게 책임을 진다든가 과도하게 봉사한다든가 과도하게 누구한테 희생적으로 한다든가 뭐 오피스 마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누구만 보면 막 도와주려고 오지랖.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자기의 우울과 불안에 대한 방어잖아요. 회피.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에 대한 온전한 자기 이해. 그것들이 돼야만 이제 자기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중에서 조금 어렵거나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의 이런 면이 그거하고 좀 맞는 것 같다라든가 뭐든지 질문하실 거 있으면 조금 더 선생님들의 경험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제가 더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왜냐하면 실제 예를 제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꽈서 얘기한 거고, 철수 영이도 제가 좀 꽈서 얘기한 거고, 네네네. 투사에 대해서 제가 잘아야 이걸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인식을 했는데 그것은 나의 반응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디까지가 이게 수용의 반응인지 아니면 뭐 이걸 그냥 분석하는 걸로 끝나 있는 상황인지 내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뭐 네. 그런 기준이 있나요?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엄청 중요한 질문인데 내가 너를 잘하로 여기고 있다라는 걸 알고 하는 사람 없어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몸에 배서 관계가 재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이셨다라는 거는 선생님들이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내가 들이쉬는구나 내쉬는구나 하고 들이쉬고 내쉬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고 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아까 사랑을 지고 간다, 무시를 지고 간다 이렇게 내 머리에다 지고 다니는 나의 시나리오 있잖아요. 이걸 내가 뭐를 지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 인간이 왜 나를 저렇게 무시하지 이렇게 돼요. 내가 무의식을 지고 다닌다는 걸 의식을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내 스스로는 내 그런 나의 관계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와서는 만약에 오늘 와서 뭐 A라는 집사님이 나를 이렇게 무시했다라고 막 얘기를 한다 봐요. 그러면 이분은 내가 무시라는 멍해를 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무시하게 만드나 보다라는 알아차림이 없어서 너무 화가 나서 상담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A가 이랬다. 그리고 다음 날 와서 권사님이 이랬다. 목사님이 이랬다. 이렇게 해갖고 대상이 내가 만나는 환경과 만나는 대상이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대상 2를 만나서 너무 분해서 나는 거절당했어. 대상 2를 만나서 너무 화가 나서 이거를 갖고 와. 대상 3을 만나서 갖고 와.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담실마다 올 때 결국은 나는 항상 무시나 거절이라는 얘기를 내가 하고 있네요. 라면서 점진적으로 내가 이게 내 주제곡이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게 돼요. 알아차려서 만약에 조금 알아차리게 되면 이제 그게 무의식으로 있을 때는 자동으로 반복되니까 내 안에서 무슨 시나리오가 나가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상담을 통해서 A가 무시했다 그러네, B가 무시했다고 그러네, C가 무시했다 그러네. 이 무시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러면서 스물스물 자기를 알아차리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에 옵젝트 대상 10을 만났어. 그동안 뭐 항상 무시를 당했는데 옵젝트 10을 만났는데 내가 무시감이 딱 올라왔어. 이거 뭐지? 혹시 내 거 아니야? 왜 나는 항상 어디 가나 이렇게 무시가 나한테 주제곡으로 떠올라? 이러면서 무의식이 의식적으로 내 안에 오는 게 바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있을 때는 내 거가 아닌 줄 알고 자꾸만 제가 무시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상황이 자꾸 바뀌면서 내가 언제나 무시라는 주제곡에서 변주곡을 하고 있네. 이러면서 혹시 이게 나하고 뭔가 관계가 있나? 이러면서 알아차리면 무의식이 의식으로 올라오면서 온전해져요. 무의식이라는 거는 내가 의식을 못하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화나고 왠지 모르게 짜증나고 왠지 모르게예요. 왠지 모르게.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는 내 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 남의 걸로 되는데
아, 내가 이런 경험으로 자라가 내 안에 또아리를 트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되면 얘 자라가 꿈틀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알아차림. 그러니까 이제 마인드풀리스, 마인드. 아까 마음이라는 찬양도 처음에 했잖아요. 마음이라는 찬양을 했는데 이 마음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그게 이제 애착 이론에서 두 번째 시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그래서 알아차린다. 마인드풀. 내가 깨어 있는 거잖아요. aware,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거. 그게 인식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인식이 돼야 변화가 돼요. 인식이 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다, 변모된다라는 변화의 이 그 사이클을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영희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영희가 상담을 하러 와서 이제 변화의 사이클이 이렇게 영희가 왔어요. 영희가 왔는데 내가 이 인간 때문에 나는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혼하기 전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다. 그게 뭐예요? 아직 인식이나 성찰 이전이죠. 성찰 이전.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는 성찰하는 게 아니라 반추하는 거라 그랬죠. 뭔가를 내가 성찰하고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인식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그냥 반추, 구멍만 파는 거야. 엄마가 그랬어, 아버지가 그랬어, 뭐가 그랬어. 이렇게 계속 구멍만 파는 거는 반추하는 거고, 이제 성찰 이전. 그러니까 반추 작용이 바로 성찰하기 전이죠. 성찰하기 전에는 철수가 문제야라고 왔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는 마지막 지푸라기야. 내가 갖고 있던 게 많았어. 라는 게 성찰이 되죠. 성찰이 되면 그게 바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성찰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결단을 내려요. 그죠? 내가 남편한테 물론 뭐 그 인간이 이쁜 건 아니지만 많은 것이 내가 기여한 게 많았네. 그동안 참 내가 참 너무 함부로 했네. 그래 내가 뭐 이혼할 때 하더라도 이혼하기 전까지는 내가 좀 한번 섬겨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의 결단이 생기잖아요. 마음의 결단이 생겨요. 마음의 결단이 며칠 가요? 작심삼일. 그죠?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되느냐? 너무 어렵죠. 유지가 되는 게 어려워요. 결단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해요. 결단을 하고 실행을 해요. 실행에 안 옮기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뭐 된장찌개 하나라도 끓여주고 뭐 그동안은 꾸깃꾸깃 입던 와이셔츠라도 한번 데려주고 하여튼 행동에 옮겨요. 한번 행동에 옮기는데 이게 유지가 작심삼일이죠. 유지가 잘 안 돼요. 유지가 잘 안 돼서 어떻게 돼요? 도로함이 탐을 퇴행으로 돼버려. 여기까지가 변화예요. 우리가 저는 해봤자 소용없어요. 다시 원점이에요. 그게 변화예요. 그것까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저는 뭐 반짝이에요. 뭐 다시 도로함물이에요. 뭐 이러는 게 거기까지가 변화다. 그러면 또 다시 요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면 이렇게 좋아져요? 아니에요. 이렇게 퇴행한 것 같이 와요. 근데 좀 또 올라가요. 퇴행한 것 같이 와요. 또 올라가요. 나선형으로 퇴행한 것 같이 오면서 마치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뭐라 그러냐면 딱히 좋아진 것 같진 않은데 미묘한 변화가 제가 느껴져요. 이게 큰 변화예요. 그 미묘한 변화가 나의 삶을 얼마나 편하게 하는지 몰라요. 뭐 마법적인 변화가 아닌데 그 미묘한 변화가 나를 굉장히 자유롭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이렇게 숨겨있던 게 나와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세요. 또 네네. 저는 영희보다 철수가 더 관심이 많은데요. 저기서
예, 그 영희가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다가 퇴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상승한다고 했는데 그때 철수가 아 그래 너가 나한테 계속 지적질하면 너 똑같이 퇴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 자기도 망하잖아요. 철수도요. 그죠? 근데 철수가 그렇게 마음을 저걸 딱 인식을 해갖고 아 너 영희의 그런 모습이 내가 인식을 했어. 그래서 내가 널 품을게. 힘들지만 품어갖고 계속 품으면 그 영희가 유지를 계속할 수가 있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현실적인 문제라서.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철수시군요. 네,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영이면서 철수예요, 그죠? 누구 하나 빠질 거 없이 영이면서 철수인데 이런 강의 듣거나 좋은 말씀을 들으면 아, 저건 영이가 들어야 되는데. 아유, 저건 철수가 들어야 되는데. 아유, 오늘 꼭 왔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네가 변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영원히 구멍을 파는 거예요. 네가 변하는 거는 내가 변하는 것보다 어려워. 너를 변화시킨다는 거는 포기하는 게 빨라. 근데 너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변화되면. 그게 뭐예요? 아까 우리는 나라는 주어, 나라는 셀프, 자기는 어떻게 형성돼요? 너의 눈빛으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철수라고 쳐봐요. 아니 얘가 영이라고 쳐봐요. 누구로 쳐보지? 여하튼 누구라고 쳐봐요. 그러면 얘가 변하면 얘는 변하게 돼 있어요. 곱다 하면 고운 짓 해요. 밉다 하면 미운 짓 해요. 그게 다 투사적 동일시예요. 내가 밉다 그러면 미운 짓 해. 그게 투사적 동일시예요. 곱다 하면 고운 짓 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지간하면 곱다 하면 고운 짓 하는데 병리적인 경우가 있잖아요. 병리적인 경우는 10번을 해주다가 한 번을 잘못해도 꽝이 돼버려. 너무나 아픈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데 그런 사람은 5년은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5년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너 여기까지야? 이게 5년. 병리적인 사람.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진단 기준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나 우울해 그러지만 우울증은 아니잖아. 나 불안해 그러지만 불안장애는 아니잖아요. 나 굉장히 불안해 하지만 공황장애는 아니잖아. 그렇지만 또 때로는 그 진단 범주 안에 들어갈 만큼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들이라면 너가 죽으려냐 해도 49, 네가 죽일 놈이야 해도 50일. 보통은 투사적 동일시를 낚인다는 거예요. 쟤 때문에 내가 못 살아 그래도 제가 50일, 내가 49. 보통은 일반적인 경우는. 그런데 유난히 병리적인 경우는 한 5년은 투자해서 길러야죠. 왜 길러요? 여기서 딱 나한테 찍혀서 나왔잖아. 관계의 원형이 딱 찍혀서 나왔잖아. 근데 이거 바꾸기가 어렵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50 몇 살이야. 50 몇 살인데 결혼을 20 몇 살에 했어. 그러면 얘가 여기서 자란 게 더 길어요? 여기서 사는 게 더 길어요? 여기서 산 게 더 길어도 이 원형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아요.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안 바뀌어요? 그럼 이런 데 오실 필요가 없어. 그래도 우리가 방향성이 중요해요. 바뀌고 안 바뀌고는 이제 그분한테 맡겨야 돼. 그런데 내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방향성을 잡고 가면 예를 들면 부산에 가야 되는데 이 방향으로 아무리 열심히 가봐야 소용없고 근데 여기 터덜터덜 아까 점진적으로 조금씩 한다 그랬잖아요. 방향성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내가 견뎌낼 수 있느냐.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게 중요해요. 견뎌낼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격에 살아남는다래요. 공격에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공격에 살아남아야 결국은 공격하던 사람도 살아남고 내가 살아남아서 버텨줘야 저기서도 살아남는 거예요. 공격에 살아남는 거. 예를 들면 정말 죽이고 싶어. 예를 들면 그냥 이 케이스는 이혼했어요. 근데 정말 죽이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죽이고 싶은 게 사실은 그의 취약성인 거야. 그게 뭐냐면 죽이고 싶은 그 모습이 뭐냐면 사실은 나 좀 살려주세요라는 SOS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너한테 폭행, 폭언 이런 식으로 내가 유아적으로 내가 비록 50몇 살인데 유아적으로 애기짓 하는 거. 이거는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라는 SOS로 받아들이면 아, 제가 저렇게 살았구나. 아, 내가 조금 버팀목이 돼줘야지. 이러려면 어떻게 돼? 내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이 셀프 케어가 중요하다는 거. 나나 잘하자. 내 힘을 기르자. 결국은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너를 살리는 일이고 네가 살아야 내가 사는 일이잖아요. 죽일 놈 하면 죽일 놈 같이 행동을 하잖아. 죽일 놈이라고 그런 결국은 죽일 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먹을 우물에 독약 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놈이 나를 사람 대접을 안 해. 나를 안 도와줘. 안 도와줄 수밖에. 죽일 놈인데 어떻게 도와줘. 그러니까 내가 죽일 놈으로 하면 여긴 죽일 놈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을 우물에 내가 자꾸 독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격에서 살아남는다는 거는 아, 저렇게 애기짓하고 몸뚱아리만 어른인 거는 참 먹고 큰 게 없구나. 엄마 쭈쭈 못 먹고 컸구나. 저렇게 배고파서 나한테 다고다고 하는구나. 근데 여기서 보면 내가 네 엄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네 엄마냐? 그러는데 사실은 엄마 찾아 산말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도 보기에는 여기도 엄마 찾아 산말리 하는 거죠. 남편한테.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 여기다 분노를 쏟아내요? 믿거라 하고 쏟아내죠. 감히 여기는 쏟아내지 못했으니까. 믿거라 하고 쏟아내는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경계가 없어지는 관계야.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원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내가 배가 너무 고파요. 내가 너무 배가 고파. 너무 배가 고프면 뭐가 보여요? 밥그릇이 보여. 그러죠? 내가 너무 배가 고픈 밥그릇이 보이죠. 만약에 선생님들이 뭐 무슨 일로 금식을 했어. 몇 날 며칠을 뭐 하여튼 금식을 했어. 그럼 뭐예요? 리스트가 쫙 나오죠. 뭘 먹어야지 되는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고프면 고플수록 뭔가가 갈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살았어. 내가 너무 배가 고파. 그럼 어디다 기대해요? 아, 결혼하면 남편이 다 해줄 것 같은 갈망을 갖고 이상화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 저 사람은 우리 집에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달라. 굉장히 따뜻한 것 같아. 굉장히 배려심이 있는 것 같아. 뭐예요? 내가 배가 고파서 밥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밥으로 보였던 것이지 밥이 아니었어.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쟤도 나랑 똑같이 배가 고픈 애야. 그래갖고 얘를 만나니까 밥이 아니라 얘도 똑같아. 배가 고파. 그럼 나는 배가 고파. 밥이 더 보여. 그러면서 서로 물고 뜯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플수록 누구한테 바래요? 믿거라 하는 배우자한테 바래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은 아, 우리는 배고픈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이해하고 알콩달콩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잘 산다? 아니에요. 배가 고픈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생겨 먹었어? 너 나랑 만날 때는 뭐 다 해줄 것 같더니 그거는 내가 다 해줄 것 같다고 씌워놓은 거야. 이상화 시켜놓은 거예요. 이상화 시키는 거는 굉장히 원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만날 때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 너 내 가방도 다 들어줬잖아. 이렇게 얇은 책도 네가 다 들고 다녔잖아. 예. 그러니까 내가 내 나름대로 이상화시켜요. 밥으로 보세요. 밥으로 본 거야. 밥으로. 근데 밥이 아닌 거예요. 거기도 빈 그릇이야. 같이 먹자고 싸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리를 공부하다 보면 빈익빈 부익부.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을 나눠주게 되고 못 먹으면 못 먹을수록 갖겠다고 싸워요. 근데 딱 출발점이 누구야? 내가 요런 공부를 뭐 해서 변화되지도 않아요. 뭐 우리 딸도 엄마 상담하는 사람 맞아 막 맨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되지도 않아 잘.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행동으로 가기까지는 진짜 방향성만 갖고 뚜벅뚜벅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뚜벅뚜벅 간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까 믿음이 있고 뭐 비가 주고 구름이 주고 비가 주고 한다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면은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런 여러 가지 공격에서도 꿋꿋이 가요. 꿋꿋이 가. 이게 공격에 살아남는 거예요. 바로 이거 공부했다고 바로 변화되진 않는데 그래도 노력은 하죠. 그래도 네가 상담자냐 해도 속으로는 엄마 상담 공부하니까 이렇게 좀 바뀌었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누구부터 시작해요? 받은 사람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철수가 할 만큼 해야 영희가 바뀌어요. 영희를 바뀌려고 하면 영원히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자꾸 나를 바뀌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돼버려요. 너는.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바뀌려면 또 어떻게 돼야 돼요? 나도 누군가의 눈빛을 먹고 살아야 내 안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항상 나라는 거는 누가 만들어요? 너가 만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내가 맨날 생각하는 자라들 말고 진짜 누군가를 만났어. 새로운 너. 만약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물 교회에 와갖고 배 목사님을 만났어. 그래서 새로운 너를 만나면서 뭔가 나한테서 새로운 나가 돼. 이렇게 항상 뭐가 바뀌어야 돼요? 대상에서 뭔가가 들어와야 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들이 나라는 거는 너가 없으면 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예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뭐 무인도에 간다. 그래도 내 안에 너가 다 있어요. 나는 너 없이는 나가 없어요. 나하고 너는 같이 가요. 항상. 그래서 너의 경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하나님만 찬양하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만 뭐 하게 선생님들이 노래 부르신 거 그런 식으로 내가 나 안에 뭔가가 경험이 되면 사랑과 빛과 기쁨이 경험이 되면 내가 그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셀프 케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구호가 뭐예요? 찬주 선생님? 나나 잘하자. 네. 나나 잘하자가 우리 구호예요. 왜냐하면 너 때문에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 너 때문에 아무 소용없고 그때 그냥 나나 잘하자. 내가 할 수 있는 거 뭔가. 또 질문. 그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 싶은 게 저 투사적 동일시 시점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분의 인격과 또 그분의 속성으로. 그래서 만약에 투사적 동일시 시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형상, 이미지, 속성 그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그분이 저 지금 제목의 시점으로 그분의 어떤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여러 가지 품성과 인격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그렇게라도 한번 볼 수 있죠. 네. 그죠? 예. 그게 제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편 67편을 읽어드릴게요. 많이 이렇게 예배 전이나 예배 마지막에 잘 하는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세요.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세요. 온 세상에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의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해 주세요. 언제 내가 이런 통로가 되냐면 그분이 나한테 은혜로 환한 얼굴로 복을 주면 나는 그 통로가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어떤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발달 심리학자 중에서 위니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몰라도 돼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성숙 과정과 촉진 환경이 있어요. 성숙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갖고 태어난 것들이에요. 갖고 태어난 게 뭐냐면 내가 사과면 나는 사과 씨면은 촉진적인 환경, 적당한 온도, 적당한 빛, 적당한 물이 있으면 잎이 나고 싹이 나서 가지가 되고 나중에 열매를 사과로 맺어요. 그게 성숙 과정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보기에 참 좋더라로 태어났어요. 성숙 과정이 잘 촉진적인 환경만 있으면 잘 되게 태어났어. 근데 촉진적 환경이 안 되고 침범적인 환경이 돼. 아까 먹어버리는 엄마, 학대하는 방임하는 엄마. 이 가만히 두면은 성숙해서 내 씨앗대로 내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텐데 환경이 침범적이야. 이런 식충이 이런 하면서 이 성숙 과정을 방해를 해. 침범을 하고 박탈을 해. 그러면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어떤 침범적인 환경에서 내가 어떤 박탈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취약한 어린애 같은 짓을 하고 살았을까라는 자기에 대한 인식. 그리고 또 이런 공부라든가 뭔가를 통해서 나한테는 이런 침범을 받았구나. 이런 박탈이 있었구나.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나를 내가 불쌍히 여겨주고 내가 다시 성숙 과정을 재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양육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뭐가 시작이냐? 성찰, 인식. 나의 여기까지 찬 낙타의 마지막 스트로가 나를 부시기 전까지의 나의 취약성이 뭔지에 대한 인식.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무엇이 결핍됐고 무엇이 박탈됐고 어떤 침범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유아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수용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범이냐 아니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기가 있고 환경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기가 있고 환경이 있으면 환경이 적절한 반응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기가 엄마 밥 줘 하고 울어요? 그냥 울죠. 아기가 막 열나 그래서 나 열나요 하고 울어요? 그냥 울어요. 막 하여튼 뭔가가 내 안에서 불편함이 느끼면 아이는 그냥 울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거를 귀신같이 알죠. 배가 고프구나 하고 먹이고 젖었구나 하고 갈아주고 졸리구나 하고 재우고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아기의 입장에서 느끼는 거죠. 아기의 필요에 대해서 느껴요. 그러면 아기는 자기가 필요로 할 때 배고파요, 어째요, 저째요 하고 여기서 막 하고 있으면 아기가 하여튼 아기는 울어. 아기는 우는데 여기서 배고프구나 하고 젖을 갖다 줘. 여기서 얘가 말로는 안 하는데 요거를 읽어서 요거를 딱 충족시켜 줘. 이게 민감한 반응이잖아요. 배고프구나. 졸리구나. 근데 민감하지 않은 반응은 자기 필요로 채워줘. 2시간 됐으니까 얘가 먹어야 돼. 몇 시간 됐으니까 재워야 돼. 이렇게 해서 아기의 필요하고 관계없이 내 필요대로 내 스케줄대로 데려가. 그거는 뭐예요? 아기가 이렇게 아기가 있으면 여기서는 얘는 이제 적절한 반응이고
침범적인 반응은 뭐냐면 아기가 여기 있는데 엄마가 알아서 가서 들이밀어. 이게 침범적 반응이에요. 아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적절한 반응, 민감한 반응이 아니라 엄마가 자기 해석으로 밀어. 애는 배고파서 우는데 잘 시간이야. 애는 졸려서 우는데 먹어. 이러는 거는 여기서 들이미는 거고, 얘가 필요로 하는 걸 잘 읽어서 적절하게 해주는 거는 이거는 민감한 반응이죠. 그러면 얘는 성숙 과정을 잘 이행하면서 제대로 커요. 근데 이렇게 크는 아기는 요때만 그럴 것 같아요? 발달 단계마다 알아서 침범적이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요구적이고 뭐 침범적일 거 아니에요. 여기서만 안 민감한 거예요? 우유 먹일 때만 안 민감한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침범적인 엄마예요. 그죠? 그러면 이 아이는 이런 식으로 힘들게 크는 거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거는 성숙 과정이 있다. 그래서 환경이 촉진적이고 환경이 민감한 반응을 해주고 환경이 적절한 반응을 해주면 제대로 크게 돼 있다. 그 얘기죠.